그날 밤 응급실에서 한 며느리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내 아들 가만둬. 이게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실려왔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1시간을 못 버틴다는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쟤 때문이야. 저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겨.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제 앞에 멈춰 서더니 모든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에게 병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제가 누군지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대성유통 격리 사무실은 늘 그랬듯 계산기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 위 영수증 더미를 비추고 있었지만 저는 그 빛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10원. 고작 10원이 맞지 않아서 어제부터 이어진 정산 작업이 끝나질 않았거든요.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에 묻어나는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눅눅한 종이의 질감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갈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죠. 격리과장 최선주. 그게 지금 제 이름 앞에 붙는 전부였습니다. 과장님, 또 10원 차이예요? 맞은편 자리에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계산기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타다다닥.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사무실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증 위의 숫자들을 훑는 눈동자와 계산기를 두드리는 10손가락이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갔죠. 박 대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제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물 흐르듯 부드러운 움직임. 계산기 하나를 다루는 것뿐인데 제 손가락은 어딘가 다른 세계의 기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찾았어요. 여기 세 번째 영수증 단가가 110원이 아니라 100원이에요. 저는 영수증 한 장을 집어 박 대리 앞에 놓았습니다. 박 대리는 눈을 크게 뜨고 숫자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와, 진짜.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바로 찾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들여다봐도 못 찾았는데 그냥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저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숫자의 흐름 속에서 어긋난 부분을 찾아내는 건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죠. 다만 가끔 이렇게 동료들이 놀라는 눈으로 쳐다볼 때면 괜히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작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냥 평범한 격리과장으로 남아있고 싶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입사한 지 2달 된 신입사원 유진이가 울상을 지으며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저 큰일 났어요. 엑셀에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숫자가 전부 엉뚱하게 나와요. 부장님한테 3시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이의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한번 훑어보는데 3초가 채 걸리지 않았죠. 수식 참조 범위가 한 칸 어긋나 있었고 그 하나의 오류가 연쇄적으로 모든 수치를 틀어버린 겁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고 수식 2개를 수정했습니다.
차트가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차트가 귀신같이 딱 맞아요. 유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보다 보니까 규칙이 보여서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시선을 피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았어요. 이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으니까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잠깐 조용해진 틈에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박 대리가 사무용품을 정리하다가 커터칼에 손을 깊게 베인 겁니다.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박 대리는 상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달려가 제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상처 윗부분을 정확하게 눌러 잡았어요. 제 손은 머리가 지시하기도 전에 마치 수천 번 반복해온 동작처럼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혈하시는 폼이 예사롭지 않네요. 응급처치 수업이라도 들으셨어요? 박 대리가 아픈 와중에도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책에서 본 게 기억나서요. 서둘러 손수건을 박 대리 손에 쥐어주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책에서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잊으려고 이곳까지 도망쳐 왔는데 제 몸은 아직도 그때의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계산기 앞에 다시 앉았지만 한동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사무실, 이 단순한 숫자들의 세계가 제가 선택한 도피처였어요. 아무도 제게 묻지 않는 곳, 제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곳.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서는데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며 영수증 더미 위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두워진 사무실을 한번 돌아보고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10원짜리 오차를 찾아내는 하루가 끝났습니다. 한때 전혀 다른 무게의 숫자들을 다루던 이 손으로요.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의 칠순 잔치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호텔 중식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금색 장식이 천장부터 테이블까지 화려하게 둘러쳐진 넓은 홀에 100명이 넘는 하객이 몰려들었죠. 저는 그 화려한 공간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은커녕 변변한 옷 한 벌 없어서 몇 년 전 세일 때 사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다림질을 아무리 해도 펴지지 않는 주름이 유난히 신경 쓰이는 저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입구에서 하객들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고 자리를 안내하고 빈 잔이 보이면 달려가 차를 채우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며느리라기보다는 행사장 직원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하객들 중 몇몇은 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인지 식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을 테니까요. 그때 시누이 혜진이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친구 선옷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아, 우리 새언니예요. 오빠 아내분. 짧은 소개였지만 그 뒤에 낮은 목소리로 덧붙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라 좀 수수하지? 신경 쓰지 마. 친구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씩 웃으며 지나갔어요. 새언니, 거기 서 있지 말고 저기 손님들 차 좀 더 갖다 드려요.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요? 시누이가 자리에 앉으며 저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그 손목에는 지난달 제 카드로 결제된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150만 원짜리였죠. 신우이는 새언니 카드로 잠깐만 긁을게, 다음 달에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다음 달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남편 진현이가 하객들과 둘러앉아 독한 술을 들이키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하나 구제해 준 거지, 뭐. 4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간 여자를 내가 데려왔으니까.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그 웃음에 기분이 좋아진 듯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연회장 기름진 냄새와 뒤섞여 속이 울렁거리는 걸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야, 최선주. 여기 물 좀 가져와. 남편이 저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 앞에서 아내를 이름으로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저는 물병을 들고 조용히 다가가 잔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 대신 느려 터졌네라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옆에 앉은 하객이 부인분이세요? 라고 묻자 남편은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뭐? 집사람이긴 한데 워낙 굼뛰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에 하객이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물병을 든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돌아서는 제 등 뒤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잔치에 들어간 돈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 1,500만 원은 제 비상금이었어요. 몇 년을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부족하다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음식이 벌써 식었잖아. 너는 왜 맨날 한 발씩 느리니? 시어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살싹하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연회장 안에서도 또렷하게 울렸어요. 등이 쓰라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준비한 돈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바로 채워 넣을게요. 돈?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번다고 유세야? 우리 진현이 아니었으면 넌 어디서 이런 구경이나 해봤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고 주변 하객 몇 명이 슬쩍 눈치를 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이 자리에서 반박하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 테니까요. 당신들이 마시는 그 비싼 술 한 잔이 제 며칠 밤샘 수당인 걸 알까요? 아니, 알아도 상관없겠죠. 저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연회장 한쪽에서 빈 접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두가 작아 발가락이 조여오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가면서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2개나 들려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신우이는 새언니 급한 건데 카드 좀이라며 제 카드를 가져갔었죠. 돈을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혼자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어두운 거실에 들어서니 이 집에 들어올 때 받았던 대출이자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매달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집. 하지만 이 집의 안방은 시어머니가, 큰 방은 남편이, 저는 제일 작은 방 한 칸을 쓰고 있었죠. 구두를 벗으니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거실에 잠시 주저앉았어요. 식탁 위 고지서의 숫자가 어둠 속에서도 눈에 밟혔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 제 돈으로 차린 잔치, 제 카드로 산 신우이의 시계와 쇼핑백. 그런데 오늘 이 집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하루 1,500만 원어치의 잔치를 차려놓고 등짝을 맞은 며느리. 그게 저였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저와 따로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한참을 떠들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곧 코를 골기 시작했고 남편은 술에 취해 큰 방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집안이 고요해진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등짝에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아직도 얼얼했고 연회장에서 들었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어 발끝을 적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베란다 한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빈 박스들 사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딱딱한 감촉. 낡은 과자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 집에서 누구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아는 상자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사주신 낡은 가죽 지갑 하나와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난 핸드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운 물건이었죠. 가죽 지갑을 꺼내 손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죽의 거친 질감은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에 이 지갑을 쥐어주시던 날의 온기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갑을 펼치니 안쪽에 작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사진 속 엄마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건강하셨을 때 찍은 거예요. 동네 사진관 앞을 지나가다 엄마가 먼저 들어가자고 하셨죠. 우리 딸이 바빠서 같이 사진 찍을 날이 없으니 엄마 혼자라도 찍어놔야지라고 웃으시면서요. 그때 왜 같이 찍자고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목 안쪽이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있는 절대로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핸드폰 화면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7통 찍혀 있었습니다. 고장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당연히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까만 화면 위에 찍혀있던 숫자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 7통,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한 문자 하나. 그날 그 문자를 확인했을 때 저는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마지막 말들. 그 짧은 문장이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제가 하던 일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그날 이후로 놓아버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떤 벌을 받아도 씻을 수 없는 죄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제가 하던 일에서, 저라는 사람의 모든 것에서요. 몇 달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밤이 와도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고 그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혼자인지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 편했고, 그래서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친 끝에 도착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등을 맞고 남편에게 이름이 불리며 심부름을 하는 이 자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도망칠 곳도 없는데.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엄마의 사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지갑 위에 떨어졌어요. 가죽 위로 번진 눈물 자국이 가로등 빛에 잠깐 반짝이다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큰 방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야, 최선주. 안 자고 거기서 뭐해? 남편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상자 뚜껑을 닫고 빈 박스들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금방 들어갈게요. 밤중에 귀신같이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자. 남편의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베란다 바닥에 등을 기대었어요.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지만 시어머니에게 맞은 자리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바깥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와 베란다 유리창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어디선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용한데 제 안에서는 3년 전의 그날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의 사진이 담긴 지갑은 다시 상자 안에 들어갔고 상자는 다시 박스들 사이로 묻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과거도 그렇게 묻혀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그 상자를 열어볼 날이 올까요? 아니, 오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까만. 핸드폰 화면 위에 떠있던 그 숫자들이 눈꺼풀 안쪽에서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 7통.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숫자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월말 정산 때문에 야근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건물 앞에 선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날이 맑아서 우산을 두고 나왔던 게 후회가 됐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이 비에 빈 차가 잡힐 리 없었고 결국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린 뒤 집까지 뛰어야 했어요. 비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머리부터 신발까지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거실과 비에 젖은 저의 모습, 그 대비가 참 선명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인사를 드리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가 이 시간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안 내오냐?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게 안 보여? 저는 아직 숨이 차 있었지만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구두에서 물이 빠져나와 바닥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또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태야겠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맨날 그 돈으로 되겠어?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다 대출 이자에다 시누이한테 빌려준 돈까지 제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을 말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좀 더 보태드릴게요. 그 대답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어요. 칠순 잔치에 1,500만 원을 쓴 뒤로 비상금은 바닥이 났고 대출 이자는 어김없이 빠져나갔고 시누이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까지 더 보태라니. 이 집에서 제 월급이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었어요. 아무리 퍼내도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마르면 원망만 돌아오는 그런 것이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과일 접시를 밀어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떨지 마라. 이렇게 늦게 다니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남편이 바닥에 놓인 제 가방을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가방이 미끄러져 거실 구석으로 밀려갔어요. 그 안에는 오늘 하루치 약은 서류와 지갑이 들어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발에 걸리는 짐짝에 불과했던 거죠. 찻잔을 내려놓고 현관에 물을 닦으러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현이가 너 같은 사람 데려와서 팔자를 고쳐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늦으면 남편 밥은 누가 차려? 저는 걸레를 쥔 채 무릎을 꿇고 현관 바닥을 닦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느껴졌지만 추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매일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타박뿐이었고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숙이고 참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참는 게 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들고 일어서는데 남편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너 진짜 쓸모가 없다.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쓸모가 없다. 그 한마디가 2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의 마지막 한 겹을 찢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남편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기운이 다 꺾였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오늘 쫓겨나고 싶어? 너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야. 남편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눈 주변의 핏줄까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어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삿대질하던 남편의 손이 갑자기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자기 가슴 위로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남편의 얼굴에서 붉은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면서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어요. 이마에 구슬 같은 식은땀이 맺혔고 두 눈이 공포에 질려 크게 벌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누가 가슴을 밟는 것 같아. 남편이 한쪽 팔을 뻗어 테이블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진 손이 허공을 헤맸어요. 그 순간 남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와 찻잔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거실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깨진 접시 파편이 바닥을 긁으며 흩어졌고 과일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진현아, 진현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숨을 쉬려는 건지 신음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목구멍에서 짓눌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몸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밀기라도 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남편 곁으로 달려가 있었어요. 비에 젖은 무릎이 깨진 접시 파편 위로 미끄러졌지만 아픈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 하얗게 질린 피부, 파랗게 변해가는 입술. 한쪽 팔을 붙잡고 있는 걸 보니 통증이 어깨와 팔까지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들이마시는 공기가 가슴까지 닿지 못하는 듯 입만 벌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식은 땀, 하얀 얼굴, 팔까지 퍼지는 통증.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 그 목소리는 격리과장 최선주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3년 전에 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깨진 접시와 흩어진 과일 사이로 남편의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비키세요. 빨리. 시어머니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몸을 바로 눕히며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폈어요. 지금은 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몸을 바로 눕히고 저는 양손을 깍지 꼈습니다. 머릿속이 놀라울 만큼 맑아졌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떴고 제 손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윗옷 단추를 잡아당겨 찢었어요. 단추가 바닥에 튕기며 흩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정확한 위치에 손바닥 아래쪽을 얹었어요. 그리고 온 체중을 실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슴뼈를 누를 때마다 둔탁한 감각이 손바닥을 타고 팔 위로 전해졌습니다. 제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 눈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운 통증이 번졌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리듬을 놓치면 이 사람의 심장은 영영 다시 뛰지 않을 테니까요. 29, 30. 인공호흡 2번. 다시 하나부터.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리듬은 머리로 세는 것이 아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반복했던 한때 제 일상이었던 그 동작을. 땀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져 남편의 맨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가 한 손에 소금 단지를 다른 손에 바늘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비켜. 소금 뿌려야 해. 손도 따야 하고. 시어머니가 소금 단지 뚜껑을 열어 남편의 몸 위로 확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남편의 가슴과 제 손등 위로 흩어졌어요.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이 사람은 끝이에요. 어머니, 안 됩니다. 소금 치우세요. 시끄러. 옛날부터 이럴 때는 손을 따서 피를 빼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바늘을 들어 남편의 손가락을 찌르려 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가슴 압박을 유지하면서 다른 손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바늘로 찌르면 안 돼요. 깨끗하지 않은 바늘로 찌르면 상처가 골마요. 아들 살리고 싶으시면 제발 저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아들 몸에 올라타서 난리야. 비켜.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뿌리친 것에 화가 났는지 제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뒤로 잡아당겼어요.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듯한 통증이 두피를 찢었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남편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겨.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귓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의 말보다 중요한 건 제 손바닥 아래에서 점점 차가워져 가는 남편의 몸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뽑히든 뺨을 맞든 이 리듬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태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목소리에 실린 힘에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아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에요. 제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게 아들의 심장을 대신 뛰게 해주는 거예요. 제 손이 멈추면 아들도 멈춰요. 이해하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선 건 아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다시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따야 해. 옛날에 네 시할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살았어. 어머님,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바늘로 찌르면 피가 더 나고 감염이 돼요. 지금 아드님한테 필요한 건 소금도 바늘도 아니에요. 제 손이에요. 제발이요. 마지막 제발요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늘을 쥔 채 멈춰 섰어요. 제 눈에 맺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리는 걸 보셨는지 그제서야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늘이 시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가볍게 부딪혔어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깨와 귀 사이에 전화기를 끼운 채 두 손으로는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5살 남자 환자입니다.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지금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고 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고 계속 가슴 압박 유지해 주세요. 주소를 불러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의 대원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의아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울며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니까요. 보호자분,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가슴 압박 계속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꼭 가져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더 파래져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소금 알갱이가 제 무릎 아래에서 까끌거렸고 깨진 접시 파편이 무릎 옆을 스쳤습니다. 비에 젖은 제 옷은 아직도 축축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의 감각이 오직 두 손바닥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은 채 진연아를 되뇌고 있었어요.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소금 단지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하얀 소금 알갱이가 어두운 거실 바닥 위에 눈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바람이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 비에 길이 막혀 있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에도 제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나고 또 1분이 지났습니다. 팔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깨부터 손목까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에 이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김진현. 저를 무시하고 가방을 발로 차고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던 남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나쁜 남편이든 좋은 남편이든 상관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턱을 지나 남편의 가슴 위로 떨어졌고 제 양팔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리듬만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대원 둘이 장비를 들고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대원이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고 그제서야 저는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팔이 마치 솜처럼 축 늘어졌어요. 어깨부터 손끝까지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원 하나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남편의 가슴에 부착하는 동안 다른 대원이 제게 물었어요. 보호자분이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하신 건가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요. 한 번도 안 멈추고요. 대원이 잠깐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라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남편에게 집중했어요. 들것에 남편을 싣고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저는 소금과 땀과 깨진 접시 파편이 뒤엉킨 거실 바닥 위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이 손이 다시 누군가의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들것 옆에 쪼그려 앉아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 사이렌 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밤거리에 울려 퍼졌고 구급차는 대학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처치실 안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이 시리도록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 3년 만에 맡는 이 냄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한때 제가 매일 맡던 냄새였으니까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치실 안에서 의료진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간간히 기계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시누이도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시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신은 채였습니다. 급하게 나온 게 눈에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더니 달려와 어깨를 밀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남편한테 대들어서 우리 진현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어머니, 지금은 내 아들 살려내. 이 재수 없는 거사. 너 때문에 우리 집 기둥이 뽑히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새언니가 집에 들어온 뒤로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잖아. 오빠가 이러는 것도 다 새언니 때문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처치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에 젖었던 옷은 병원의 에어컨 바람에 서서히 마르고 있었지만 몸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리고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들 어때요? 괜찮은 거죠?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아주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보통은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막힌 부분을 뚫는 시술을 하는데 이 환자분은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열고 직접 혈관을 이어주는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수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난이도를 해낼 수 있는 교수님이 손에 꼽는데 하필 지금 다들 해외 학회 중이셔서 연락이 안 됩니다. 저희 실력으로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1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안 돼. 우리 진현이가 왜 다른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되는 거야?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시간만큼 환자분이 더 위험해지십니다. 저희도 수술 가능한 교수님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만 시어머니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어요. 신우이도 옆에서 오빠, 오빠를 부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울음소리 사이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것이 저 며느리가 남편한테 대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저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진현이가 이럴 일도 없는데. 신우이도 눈물을 닦으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가 집에 들어온 뒤로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잖아. 오빠가 이러는 것도 다 새언니 때문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반박할 힘도 없었지만 사실 반박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리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의사가 나오면서 잠깐 열린 처치실 문 안쪽을 향해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모니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선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검사 결과 종이. 멀리서 봤지만 제 눈은 그 숫자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때 매일같이 읽던 종류의 숫자들이었으니까요. 막힌 위치, 굳어진 정도,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할 수 있어. 저 수술, 내가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3년이야. 3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 손이 예전 같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또 누군가를 잃으면? 그때처럼 되면 어떡해?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던 그날.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안 엄마는 혼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병원 복도의 이 하얀 형광등도, 이 차가운 공기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까 남편의 가슴을 누르느라 빨갛게 부어오른 손바닥. 이 손으로 다시 할 수 있을까?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손에서 무엇을 가져갔을까?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손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또다시 수술실에 서는 순간 엄마를 잃었던 그 공포가 되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저쪽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처치실 안에서는 남편의 심장이 시시각각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해야 해. 하지만 할 수 있을까?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처치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호사 데스크를 향해 걸어가더니 주먹으로 데스크를 쾅 내리쳤습니다. 이 병원 책임자 나와. 지금 당장. 환자가 죽어가는데 수술도 못한다고? 대빵 나오라고.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수술할 사람이 없으면 윗사람을 불러. 돈이 문제야?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당장 책임자를 불러.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어 쳐다봤고 간호사 둘이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양옆에서 붙잡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뿌리치며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란을 뚫고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이고 단단하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발소리.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묵직한 울림이 복도를 따라 퍼져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먼저 그 소리를 알아챘어요. 하나둘 고개를 돌리더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노신사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은발이 형광등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가운 왼쪽 가슴에는 금색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행하는 의료진 서너시 반걸음 뒤에서 따르고 있었어요. 간호사 하나가 급히 다가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노신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내 아들 좀 살려봐. 노신사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 너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훑다가 어느 순간 그 시선이 멈췄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신사의 발이 멈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섰어요.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수행하던 의료진이 앞서가던 그가 갑자기 멈추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3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의 병원장이었던 분. 제 스승이었던 분. 제가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곳에서 저를 찾아 전국을 뒤졌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찾아지지 않으려고 숨어 살았죠. 병원장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름진 두 눈에 물기가 고이는 게 보였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최선주, 교수, 그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 여기 있었나? 복도의 소란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간호사도 수행의료진도 모두 병원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가 의자에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초라한 여자 앞에서 멈춰 선 겁니다. 병원장님이 허리를 숙이셨어요. 가볍게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될 때까지 깊고 느리게 아주 정중하게 숙이셨어요. 은발이 앞으로 쏟아지며 형광등 빛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행 의료진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자네를 찾으려고 3년을 헤맸네. 전국 방방곡곡 해외까지 수소문했어.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말을 이으셨어요. 돌아와줘서 고맙네.
정말로. 고맙네. 응급실 복도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행하던 의료진 중 한 명이 숨을 들이켰어요. 이 병원의 병원장이 수백 명의 의료진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누군지도 모를 여자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장님이 허리를 편 뒤에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거칠어진 제 손등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나? 자네의 이 손은 수술실에 있어야 할 손이야.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병원장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뒤에 서 있던 젊은 의사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병원장님이 우시는 거 처음 본다. 저도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 늙은이가 왜 우리 며느리한테 허리를 숙여? 신우이도 눈을 크게 뜨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천천히 허리를 펴셨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젊은 당직 의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 실력으로는 무리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의사였죠. 병원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가 아까 수술을 포기한다고 했나? 당직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교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셔? 병원장님이 제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계시잖나?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어 병원장님을 올려다봤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나? 3년 전까지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심장 수술을 해내서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었던 분이야. 심장이 멈춘 환자를 제 손으로 다시 살려낸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보물이야.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최선주 교수다. 이분 앞에서 감히 수술을 포기한다는 말을 해? 당직 의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초라한 검은 정장에 비에 젖었다 마른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무릎에 깨진 접시 자국이 남아있는 여자. 그 여자가 세계적인 심장 전문이라는 말에 당직 의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교수? 저것이 무슨 교수야? 대학도 못 나온 격리가 무슨. 병원장님이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까 당직 의사에게 보인 것보다 더 서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단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어요. 당신 며느리는 이 나라가 잃어버렸던 신의 손이요. 내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이분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특히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 공통된 감정이 떠올랐어요.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불안감. 3년 동안 밥을 차리고 등짝을 맞고 카드를 빌려주고 서빙을 하던 그 며느리가 이 나라의 병원장이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라니.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벽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료진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초라한 보호자 취급을 하던 눈빛이 이제는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서야 했어요. 병원장님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반가움과 안도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어요. 인사는 나중에 하죠.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떤지 먼저 보여주세요. 병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곧바로 당직 의사에게 지시가 내려졌고 처치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처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뜬 심장 박동 그래프와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을 읽는 눈은 정확했어요.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치실 밖으로 나와 병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수술 준비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병원장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어요. 수술팀 소집해. 지금 당장. 최선주 교수가 집도하신다. 병원장님의 지시가 떨어지자 응급실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뛰었고 전화가 돌려졌고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정말 교수라고? 우리 며느리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뒤를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열려야 할 심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 손은 3년 만에 다시 그 일을 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걷는 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아까까지 구겨진 정장 차림에 초라하게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 섰을 때 병원장님이 뒤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최 교수, 자네 손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보증하지.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확인은 수술실에서 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실 옆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두 손을 물 아래에 넣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 손가락 사이, 손목까지. 이 동작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던가. 물소리가 귀를 채우는 순간 제가 이 수술실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손을 닦고 있었어요.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끝내고 나온 직후였죠.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울며 감사 인사를 했고 의료진은 환호했습니다. 모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그 감각이 온몸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탈의실에서 핸드폰을 꺼내 든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전부 엄마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한 문자 하나. 선주야, 가슴이 좀 답답하네. 괜찮겠지? 엄마가 잘 몰라서 별거 아닌 걸로 걱정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딸 바쁠 텐데 미안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전화 줄래? 엄마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파도 표현을 안 하시고 힘들어도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삼키는 분이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몸살이 나도 엄만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분. 제가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면 아무 말 없이 우유 한 잔을 책상 위에 놓고 가시던 분. 그런 엄마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건 정말로 많이 아프셨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문자를 10시간이 지나서야 봤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전해준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님이 병원에 오시는 도중에. 나머지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어요. 차가워진 엄마의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만 또렷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고치는 동안 제 엄마의 심장이 혼자서 멈춰버렸어요. 마지막 전화 한 통조차 받아주지 못한 딸 때문에 엄마는 혼자서 무서웠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무너졌어요. 남의 목숨을 살리는 손이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메스를 잡으면 손이 떨렸고 수술실 문만 보면 가슴이 조여왔어요. 결국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경력도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물소리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저를 현재로 돌려놨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엄마, 저 이 손을 다시 쓰려고 해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오늘은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 딸 사람 살리는 게 할 일이잖아.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털었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푸른색 수술복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다시는 입지 않을 줄 알았던 옷이었습니다. 수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올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격리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오히려 이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 것 같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시리도록 차가운 공기와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냄새, 이 온도, 이 조명,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제가 떠났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수술대 주변에 도열해 있던 의료진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주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격리과장 최선주가 아닌 의사 최선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마취에 빠져 눈을 감고 있는 얼굴. 저를 무시하고 가방을 발로 차고 100명의 하객 앞에서 망신을 줬던 그 얼굴이 지금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선이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징후가 밀려왔을까요? 아니었어요.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은 나쁜 남편 김진현이 아니라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환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내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수술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지시만 따라주세요. 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보조의사가 수술 도구를 건넸습니다. 손에 잡히는 금속의 차가운 무게감.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열었습니다. 멈추기 직전의 심장이 보였어요. 막혀버린 혈관, 딱딱하게 굳어버린 부분들. 다른 곳에서 건강한 혈관을 떼어내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이어붙이는 수술이었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실과 바늘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벽을 한 땀 한 땀 꿰매야 했어요. 첫 바늘을 꿰매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역시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두 번째 바늘부터는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바늘이 혈관벽을 통과할 때마다 손가락이 점점 확신을 되찾아갔어요. 마치 오래 떠나 있던 집에 돌아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처럼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조의사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제 손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어깨 근육이 돌처럼 굳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간호사가 닦아주었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에 오직 이 심장과 제 손끝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관실에서 지켜보던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최 교수, 자네 손은 여전히 살아있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혈관을 잇는 중이었거든요. 가장 가늘고 가장 어려운 부분. 바늘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저는 숨을 멈추고 한 땀을 완성했습니다. 혈관 연결 완료했습니다. 혈류 개방하겠습니다. 클램프를 풀자 피가 새로 이어붙인 혈관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수술실의 모든 눈이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불규칙하게 흔들리던 심장 박동의 선이 잠시 평평해졌어요. 1초, 2초, 3초. 수술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제발, 뛰어줘. 4초, 5초. 평평한 선이 계속되었습니다. 보조의사의 얼굴에 긴장이 번졌어요. 저는 수술대 위의 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이 이어붙인 혈관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심장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어요. 손끝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비, 비, 비.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선이 다시 위아래로 뛰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심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뛰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초록색 불빛이 모니터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박동 돌아왔습니다. 보조의사가 외쳤어요.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고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보조의사가 제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혈관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으시다니. 전설이 돌아오셨네요. 저는 수술대 위에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약한 박동으로 가까스로 생명의 끝만 잡고 있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제 손이 살린 심장이었습니다. 살았어요, 김진현 씨. 마스크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손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수술 장갑을 벗고 수술실을 나왔어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한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술복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어요. 복도 저쪽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불안한 눈으로 수술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시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사람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쪽 복도 끝 아무도 없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멈춰 있었어요. 엄마, 보고 있었어요? 저 오늘 사람 살렸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던 이 손으로 오늘은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잘했다. 우리 딸이라고 하셨겠죠.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스크 안쪽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마스크를 벗고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치고 등을 펴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이틀 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배정한 건 넓은 개인 병실이었어요. 병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꽃바구니가 벌써 10개 넘게 쌓여 있었고 복도에서부터 꽃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병원장님의 수제자가 직접 살린 환자라는 소문이 퍼진 뒤로 병원 안팎에서 꽃과 위문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가방 속을 한번 확인했어요. 서류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혼자 준비한 것들이었죠. 가방 지퍼를 다시 잠그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2팔을 벌렸어요. 이 사람이 저를 향해 팔을 벌린 건 결혼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선주야,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 제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등짝을 내리치던 바로 그 손이었죠. 내가 눈이 삐었었나 봐. 이런 보물을 몰라보고. 어쩌면 좋아. 선주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내가 잘못했어. 시누이도 옆에서 과일 바구니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언니, 아니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시누이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려 했어요. 전에는 제 앞에서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안.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며칠 전까지 새언니가 재수 없어서 오빠가 죽는다고 했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손목에는 여전히 제 카드로 산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갚겠다고 했던 150만 원은 물론 그 뒤로 빌려간 돈도 한 푼 돌아온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으며 연신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선주야. 많이 먹어. 수술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어머니가 앞으로 매일 과일 깎아줄게. 매일 과일을 깎아주겠다는 시어머니. 불과 며칠 전까지는 차 한 잔 안 내온다고 등짝을 때리시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보다는 그래서 더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침대 위에서 남편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뒤라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목에는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기계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주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몰랐어. 너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선주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결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물며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 선주야. 진현이도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 달라질 테니까. 이제 교수님으로 대접해줄게. 응? 교수님으로 대접해준다.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격리 과장일 때는 식모 취급을 하고 교수인 걸 알았더니 대접을 해준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제가 어떤 쓸모가 있느냐였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잡고 있는 제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선주야?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2개를 남편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병실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고 시누이의 손에서 과일 바구니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갈라서 자는 거예요. 선주야, 지금 이러는 거야?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하고 당신에게 드리는 통보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제 돈으로 사서 제가 매달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집이요. 1달 안에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그 집이 네 집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살던 우리 집이지.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뻔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같이 살았다고 우리 집이라뇨? 제가 매달 월급에서 이자를 내고 있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안방을 쓰시고 제가 가장 작은 방에서 지냈다는 것도 전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아파트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거실을 자기 방처럼 쓰며 며느리의 월급으로 유지되는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던 분이었죠.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새언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엄마가 당장 어디로 가? 혜진 씨. 제가 이름을 부르자 시누이의 입이 닫혔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되면 혜진 씨가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카드로 쓰신 돈 다 합하면 적지 않아요. 갚아주실 거라 믿고 따로 청구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연락할 일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명품 시계를 찬 손을 슬그머니 뒤로 감췄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칠순 잔치 때 제 등짝 때리신 거,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맞은 거, 폭행죄로 고소 접수했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까의 환한 웃음은 어디에도 없었죠. 남편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수술 자리가 아팠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선주야, 제발. 나 이렇게 아픈 거 알잖아. 이대로 놔버릴 거야?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어?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당신 옆은 제 자리가 아니거든요. 선주야, 당신을 살린 건 의사로서의 의무였어요. 아내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꽃바구니의 달콤한 냄새가 오히려 이 차가운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고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매달리는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떠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랑할 수 있는 간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게 이 사람들이 저를 붙잡으려는 진짜 이유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선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치맛자락을 조용히 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전 당신들한테 가족이 아니었어요. 돈 나오는 자판기였잖아요. 그 자판기 오늘부로 고장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주야, 선주야, 제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어요. 김진현 씨, 건강 잘 회복하세요. 당신의 주치의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로서 하는 마지막 인사예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2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뒤를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건 3개월 뒤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서명을 미루었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나갔고 시누이에게서도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이 났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하지 않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 문을 연 국립심장센터의 센터장 취임식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강당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의료진, 기자, 관계자들로 객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센터장 명패를 단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이 가운을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가장 저다운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 강석호 병원장님이 축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최선주 센터장은 제가 평생 만나본 의사 중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한때 잃어버렸던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최 센터장이 있어서 이 나라 환자들이 든든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도 돈이나 신분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이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전부 담겨 있었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데 복도 끝 구석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걸음이 불편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깨가 움츠러든 채 저를 부르려는 듯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조용히 막아섰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쪽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움은 없었어요.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 과거였고 저는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적한 산기슭에 자리 잡은 묘소까지 올라가는 길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된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센터장 명패를 꺼내 묘석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죄인 아니야, 엄마. 도망치느라 한참 돌아왔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무서워서,
한동안 이 손을 쓸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엄마, 이 손이 다시 사람을 살렸어. 묘석 위에 놓인 명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엄마가 준 이 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 살릴게.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 약속할게.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묘석 옆에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 딸 잘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어요. 벚꽃잎 하나가 명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꼭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센터로 돌아오는 길, 센터장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지갑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사주셨던 그 지갑. 이제는 장롱 깊숙한 곳이 아니라 제가 매일 앉는 자리 위에 두기로 했어요. 그때 가운 주머니 속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심장센터 수술팀 소집 바랍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호출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운 자락을 여미며 수술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뒷굽이 복도 바닥을 울렸어요. 단단하고 규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발소리. 가운에서 나는 기분 좋은 소독약 냄새와 섬유 유연제 향기가 어깨 위로 퍼졌습니다. 멈췄던 제 심장도 이제야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최선주 가자.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도 선주가 교수인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대하다가 교수인 걸 알고 나서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했죠. 결국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직함을 본 거잖아요. 선주가 마지막에 이혼을 선택한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려줬으니 고마워하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곁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자그마한 위안과 속 시원한 감동을 전달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